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한 차씩 더 앞두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하고는 조금 다른 좀 수준도 사실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모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사범대를 졸업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에듀테크 전문가셨는데 지금 오신 선생님께서는 유일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저희 중등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접한 친구들이 과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정말 뭐 중등하고는 조금 다르게 뭔가 꾸민다든가 아기자기하다든가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 메타버스를 실제로 학급 운영에 사용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예요. 제가 다양한 메타버스 사례들을 봐왔는데 단발성,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메타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봤는데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발전을 해오고 있는 메타버스 사례는 처음입니다. 자, 지금 오신 선생님은 또 초등학교 선생님 양산 오봉초등학교에서 오신 윤태영 선생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봉초등학교 교사 윤태영입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실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야기 듣듯이 간편하게 마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전환하고 슬라이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우선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실이라는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래 교육이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래 사회를 살펴봤으니까 이런 불확실한 미래 사회, 빅데이터, 인공지능 속 인간의 강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바뀌는 흐름을 말씀드리려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 교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실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래 사회입니다. 교육은 항상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지금 미래 교육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든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미래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서 뜨거운 이유는 아무래도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1차 산업혁명부터 쭉 살펴볼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서들을 보면은 거울 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때 과거를 보고 귀감을 얻어서 현재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대비하고요. 그다음 미래의 불확실성을 넘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혁명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혁명은 명사로서 이전 관습이나 제도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인데요. 가장 먼저 혁명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마 농업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는 유발 하라리가 거대한 사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농업혁명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멜서스의 덫에 걸려 있었는데요. 인구는 만약에 저희가 결혼을 해서 2명이 4명의 자식을 낳고 그 4명이 또 4명의 자식을 낳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량은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인구가 경작을 한다 해도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경제학자입니다. 영어 경제학자인데 심지어 어느 이야기 주장까지 했냐면 빈곤층은 그 피임을 무조건 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걸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인류가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 맞게 진짜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은 육체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방적기의 발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선유산업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1765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등장을 하면서 광산이나 기차의 배 동력을 인력이 아니라 증기기관이 대체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1차 산업혁명 이후 1인당 소득의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1차 산업혁명 전에는 1인당 소득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1차 산업혁명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소득이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요. 소득이 늘어나면 이만큼 더 가정이나 경제를 꾸릴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인데요. 흑사병 때 우리가 흑사병이 굉장히 큰 인류사의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흑사병 때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 걸 보면 정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시면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 증가 추이는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면은 1850년대 이제 영국의 증기기관이 나오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그 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능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지금 1900 이후년은 없는데 그 뒤에도 뭐 비료, 화학 비료가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의료혁명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류사에서 산업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 산업혁명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보통 1차와 3차 사이에 있어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 안 될 수도 있는데 현대문명은요 2차 산업혁명 때 발명된 것들이 거의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와 석유인데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바로 수출되고 바로 확산된 게 아니라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1차 산업혁명이 수출되고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산업혁명 때는 내연기관이 실용화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됐는데요. 이 2차 산업혁명 때 나타난 것이 백열등, 건전지, 그 다음에 교류전기를 통해서 이제 멀리까지 전기가 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뭐 모두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보유하고 계실 자동차, 전화기, 플라스틱, 영화까지. 지금 현대사에서 요거를 빼고 생활을 한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런 것들이 2차 산업혁명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3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에서 지식정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엘빈 토플러 요 교수님께서 제3의 물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산업혁명이랑. 우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컴퓨터는 1940년대 중반이 나타났고요. 인공위성은 1950년대 후반, 인터넷은 1969년,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1990년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발전될수록 보급되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1940년대 처음 등장했지만 실제로 보급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990년대입니다. 인공위성은 1950년대 후반에 뭐 등장했지만 특성상 보급화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는 1969년에 등장해서 1990년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1990년대에 등장했는데 20년 만에 보급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인공위성도 사실 이거 지금은 동영상을 삭제해놨는데 인공위성도 지금 특정 기업에서는 인공위성을 쫙 뿌려서 인터넷 자체를 인공위성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죠. 네,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이 정도면 합리적이네. 전 세계에서 쓸 수 네. 있는 가격치고는. 그래서 네, 사실상 보급화 됐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요 장면은 제가 웬만한 동영상은 다 뺐는데 요 장면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보고 이때도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게 있어서 요건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문구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기업들의 변화 속도가 시속 160km라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변화 속도는 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때 벌써 하셨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제1차 산업혁명은 1765년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1차 산업혁명이라 명명된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것은 1844년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1865년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데 실제로 언급은 산업혁명 이후에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예측은 1980년대 제3의 물결로 이렇게 예측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제3의 물결 할 때 제1의 물결은 1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농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차이가 있죠. 농업혁명이 첫 번째 물결이었고, 산업혁명이 두 번째 물결이었고, 세 번째 물결으로 정보화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언급한 거는 2012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2016년에 세계경제 포럼이 열렸던 다보스입니다. 이 다보스에서 지금 요 분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 포럼 회장님인데, 제 그 영상 링크나 이런 걸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들어가시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때 얘기했다 하는데 그때 말씀하신 실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만 눌러볼게요. 네. 여기서 그 회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시작될 거다라고 2016년에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요, 성격이 기존의 육체 노동을 대신하던 기존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인간의 지적 기능도 대체되는 4차 산업혁명이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먼저 선제적으로 명명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산업혁명은 보시면 1차에서 3차까지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이때 진짜 사회가 많이 변했더라, 많이 변했었더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규정하자, 이건데 그 3차 동안 우리가 배워오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혁신이 들어오면은 정말 세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더라,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조짐이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명명을 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제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일본도 다른 명칭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랜스포밍 해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인공지능이 과연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는 이세돌과 바둑이지만 그 전에 외국에서는 논란이 일었던 게 바로 요 영상입니다. 이게 아타리 게임이라고 해서 벽돌 깨기입니다. 벽돌 깨기. 처음에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구글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가 처음 했던 건데, 요 벽돌 깨기를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못합니다. 굉장히 못하는데 학습할 시간을 주고 나니까 일반 사람처럼 벽돌 깨기를 잘 하고요. 나중에 시간을 더 주니까 어떻게 깨냐면, 이건 뒷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네, 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얘가 어떻게 노렸냐면, 이게 일일이 치는 것보다 한번 여기에 올려놓으니까 그때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이거를 얘가 학습을 해서 이렇게 들어간 장면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때 와,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다가 묻혔거든요. 근데 이 딥마인드를 그렇게 기계학습을 하면은 정말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바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미 이세돌이랑 경기를 할 때 체스는 월드 챔피언을 잡고 왔습니다. 근데 바둑이라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인간의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이기게 됐죠. 거기다 우리나라의 이세돌 선수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 큰 파급력을 줬는데, 이 사건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그 뒤에 알파고가 뭘 했는지는 사실 크게 궁금해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알파고 버전 12까지는 열심히 연습을 하는 버전이었습니다. 알파고 버전 13에는 이제 판후이라는 선수와 경기를 해서 5승 0패를 했고요. 이때 옆에 보면 ELO라는 게 뭐가 있냐면 바둑력을 수치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314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세돌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4승 1패였습니다. 이때 경기력이 4500 정도였습니다. 근데 알파고 그 뒤에 마스터가 나왔는데, 이제 커제랑 다른 프로 바둑 기술들이랑 경기를 했는데 64승 했어요. 64승. 그 뒤로는 진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전에는 학습을 하려면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알파고 마스터 버전은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일주일 학습하고 세계적인 바둑 선수들을 다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버전이 알파고 제로인데 그전에는 인간의 기부를 보고 학습을 했는데 이때는 인간의 기부도 없습니다. 그냥 바둑이랑 규칙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학습을 했는데 5185입니다. 이 5185와 4500의 차이는 거의 절대 이길 수 없을 정도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이제 알파 제로는 알파고 제로의 알고리즘을 다른 게임에 적용까지 했고요. 그다음 뮤 제로라는 게 나왔는데 뮤 제로는 규칙 입력도 안 하고 알파고 제로처럼 다른 아타리 게임까지 다 이렇게 습득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2020년 12, 2월이니까 지금은 훨씬 많은 발전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송에 자주 나오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김광석 가수님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한참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는 카이스트나 이런 포스텍 이런 교수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건 진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좋은데 조금 뜻깊습니다. 이걸 보고 나면은 기업 시가총액 순위가 막 바뀌는데 이걸 보고 나면은 아 정말 세상이 변하는구나.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사라지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재밌는데 지금 이게 재생을 하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혁명으로 사회가 되게 많이 변하는데 긍정적으로만 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산업혁명 때 러다이어트 운동을 했는데 이때 그 노동자들이 그 기계들을 부쉈는데 이게 단순히 노동자가 어떻게 무식해서 부셨다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노동자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기계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노동자가 진짜 잠도 못하고 일하는 등 이런 인권 문제가 생겼고요. 3차 산업혁명 때는 가장 가까운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그다음 개인 사생활 침해, 저작권, 사이버 문화 등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미래 사회는 다가올 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경남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입니다. 2021 IPCC 보고서에서는 기후제한 마지노선을 10년 뒤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2020년이고 2050년까지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기온이 수심이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단적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폭염도 생겨나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를 악물고 준비를 하고 있죠. 요게 이제 거기에 관련된 뉴스인데 요거는 사실 이 뉴스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에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것도 진짜 말씀을 되게 재밌게 잘 하세요. 요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되게 정비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 사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전기차 정비할 게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전기차는 진짜 갈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거대한 비싼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 일반 정비 수준에서는 갈 수가 없고요. 이거를 가려면 진짜 커다란 어떤 기업형 공장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와야지 이제 전기차를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직업들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장 유럽만 해도 내연기관 이제 사라진다고 아까 기후위기와 연계해서 내연기관 차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현대차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혹은 이 관련 업계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 비상이 걸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닙니다. 그 다음 요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미래 이슈 외에 2015년, 그러니까 6년 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굉장한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우선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하게 마주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 다음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사이버 범죄,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다문화 확산, 젠더 이슈 심화, 그 다음에 전통적 가족 개념 변화 등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을 4차 기본 계획을 보면은 삶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든 많이 낳게 하겠다 해서 조금 방향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경상남도 요게 전국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얘기하지만 얘는 8년 지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은 8년 뒤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8년 전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출생률을 보면은 지금 2020년 발표가 됐지만 굉장히 출생아 수가 굉장히 슬픈 상태입니다. 이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그대로 초등학교 올라오고 중등학교 가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특히 대학교는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0년 출생아는 약 27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데 지방이 소멸합니다. 소멸. 그냥 경남 같은 경우는 불경 이쪽 라인은 괜찮지만 다른 지역은 지금 이게 SGIS라고 수업 시간에 쓰셔도 되게 좋은데 통계지리 서비스에서 보시면 이 파란 부분은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진한 파란색은 진짜 많이 줄어든 데고요. 그다음에 노령화도 이게 지금 보시면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노령화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 내에서 지금 당장 10년 뒤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미래교육입니다. 지금 미래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인간이 설 자리는 더 줄어들 수 있고요. 특정 분야에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래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도 지금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구가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 선택받은 학교들,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들만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너무 요구가 큰 나머지 학교가 원하지 않아도 모든 기기가 배부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교육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이제 지양하고 있는 선별 목적의 줄 세우기 평가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학령 인구가 10명당 1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기에 있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저희가 관습적으로 운영하던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은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국가 경쟁력도 없고 다른 기업들이 사라졌듯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사람을 만들고 어떤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어떤 정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재상은요. 나라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보고 있는 인재상은 사람 중심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성적 창조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습 환경은 기존의 공급자에서 학습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학습자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더 나아가서 초개인화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책 과정은 데이터 기반 포용 정책인데 과거에 이럴 것 같다라고 몇몇 사람들이 생각해서 가는 거였다면 이젠 데이터 기반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피드백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게 따뜻한 지능의 정책으로 들어가는데요. 우선 인재상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인재상은 인간이랑 인공지능이랑 협업할 수 있는 시대의 생존 전략을 짜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이 됐을 때 인간이랑 디지털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고요. 지금 보시면 대체율이 운송이랑 물류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얘네들이 진짜 빨리 바뀝니다. 시장도 크고 그리고 그렇게 진짜 많은 기술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뀔 거고요. 그래서 AI에게 요구되는 더 정확한 신속한 효율성이라면 인간에게 요구되는 거는 더 인간적인 인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인재를 만들고자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감성과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외워서 잘 맞추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감성을 가지고 있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AI도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재가 굉장히 유능하다 해도 윤리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은 세계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기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재상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인재상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바다를 위한 AI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체험해 보시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도 쉽게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요 주제 자체가 감성이 들어가고 환경 보호와 연계되는 요런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재상을 생각할 때 혹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줄까 이것보다는 어떤 주제랑 융합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감수성을 지니고 창의성을 지니게 될 것인가, 또 거기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겠죠. 그다음 요거는 유튜브 오리지널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다고요. 더라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 인공지능 가지고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밀렵입니다. 밀렵. 그래서 여기 이 밀렵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아프리카에서는 큰 문제인데 항상 사람이 지킬 수 없으니까 카메라를 놔둬서 밀렵꾼들이 지나가면 그거를 알려주도록 하자 하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환경은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도 플랫폼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경남도 아이투톡이라는 플랫폼도 있고 굉장히 이 플랫폼에 대해서 학습 환경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게 큰 목표입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도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때 가면은 기존처럼 주어진 시간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 역량이나 취미 이런 걸 보고 골라야 되고요. 그다음 교육 과정도 자율화되고 더 다양화되는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서 선생님들도 진짜 좋아하시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좀 더 깊이 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초중고의 교육이 조금 많이 초점이 맞춰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는 초중고 교육을 받아서 그걸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전기차도 그렇지만 평생 학습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대학교도 지금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 학생들, 고등학생 학생들만 보면은 대학교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평생 학습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책 과정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교육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하고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남도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유통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빅데이터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모셔와가지고 교육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면 이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 답변을 내놓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경남에서도 그렇고 빅데이터는 아마추어 정도 수준이 되더라도 빅데이터를 알고 교육 전문가인 사람을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교육계에서 생성될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는 역할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학원에 계신 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다면 이 분야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 보다 질 높고 폭넓은 교육을 포용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도 항상 그래 왔지만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교육 기본권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질 높은 교육 정책을 마련해서 이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다 살려서 인재로 키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분명히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키오스크로 진행이 되면서 어르신들께서 주문을 못 하듯이 교육계에도 우리가 상상도 못한 사각지대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각지대를 발생했을 때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크게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 개정 교육과정을 보시면 개별성과 다양성, 분권화와 자율화, 공공성과 책무성, 디지털 기반 교육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요 큰 네 가지 꼭지 가지고 미래 인재 양성을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미래교실부터는 그 이전에는 다른 보고서나 이런 걸 보고 말씀드렸던 자료라면 미래교실 파트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가려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실은 살펴보자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을 교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연구실 또는 교수가 소속돼 있는 방 등등 다른 정의도 돼 있지만 우리는 여기 1번에 대한 정의로 주로 보게 될 건데요. 공간에 대해서 윌리엄 에어스는 가르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공간은 인간의 행동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와, 이렇구나, 공간이. 그래서 공간 혁신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 혁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마음에 와닿았던 게 교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 배움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아이들이 와서 듣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배움을 갖다 주자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미래 교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지속 가능한 배움의 실천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미래 교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구들은 사실 거드는 말 그대로 도구고요. 실제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잃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실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설명드릴 자료들은 hanun교사.com.com을 그 주소창에 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보고 실제로 만들고 있는 공간인데,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장면은 아이들이 법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법을 만드는 거는 너무 큰일이라서, 혹시 세금 내는 아이들이랑 유튜브 진짜 되게 좋은 유튜버인데 그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께서 헌법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법을 가지고 애들이랑 분석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그분이 사용하시는,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헌법인데 우리 반에 맞게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헌법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헌법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지만 그걸 분석을 해서 우리 반만의 헌법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학급 운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구조를 조금 바꾼 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책임을 지고요. 아이들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급 회의 시간에 뭘 협의를 하냐면, 정해진 주제 가지고 형식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학급이 어떻게 운영될 건가에 대해서 애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웬만하면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는 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거는 이렇게 고치자라고 애들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설득해서 동의가 되면 거기 그렇게 고쳤고요. 그래서 이 법은 지금 제가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이거를 명시를 해뒀는데, 지금 기간을 보시면 3월이나 4월 이때는 진짜 자주 했어요. 자주 했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텀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크게 바꿀 게 없어요, 애들 입장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1학기 때 좀 열심히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 법을 유지를 하려면 경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법만 있고 뭐 어떻게 법만 있어서 처벌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법을 처벌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 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뭐 수업 아웃도 그렇고 블랙 아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경제 생활을 영위하게 해야 돼서 경제 생활을 하다라는 화폐로 했는데요. 이 하다는 아이들에게도 그 철학을 같이 공유했는데, 하다는 너네가 어떤 뭐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하다를 챙겨주겠다. 너희가 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실천을 하다로 변환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 학급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정책을 고민해서 입안하거나 혹은 이 입안한 정책이 우리 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혹은 체육과 관련된 거, 아니면 독서, 기후위기 대응,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탐구, 그 다음에 학습 중에 단원에 정형화되지 않은 평가를 좀 자주 합니다. 그럴 때 정형화되지 않은 평가를 아이들이 이거 진짜 평가라서 힘들다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에듀테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 등수가 높으면은 명예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 별표를 해놨지만, 순위와 별도로 많은 학습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보이면은 하다를 증정할 수 있다고 하고, 노력 정도랑 꾸준함, 이런 것들을 항상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시하는 거는 1등, 2등, 뭐 90점, 100점이 아니라 얼마나 노력하는 건가. 그래서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 하다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요건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한 이제 하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들이 정립한 하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쫙 활동에 따라서 정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서 배우셨던 구글 도구 중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수익 있고 요 자산은 주식입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아까 기업을 보여드렸던 게, 저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기업에 대해서 조금 잘 봐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고 자기가 취업할 때쯤 기업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관심을 가지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출 들어가 있고 합계 있고 대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제가 왜 넣었냐면, 가끔 이런 SNS를 보면은
차를 산다고 풀알부를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인데 그걸 당기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거 이자가 엄청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도 실제로 어떤 애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저희 하다가 일 하다가 10,000원에 거의 대응된다고 봐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당긴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매를 자주 하는데 1인 인력 중에 그러니까 모든 자리가 1인 인력 중에 한 자리를 경매하고 그다음에 자기 앉는 학급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는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 자리를 경매할 때 그 친구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고 3,000원을 그냥 탁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 끝나고 나서 아 잘됐다 싶어갖고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저희 반이 이제 월급의 한 배까지는 0.05의 이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월급을 넘어선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0.2. 왜냐면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얘가 지금 3,000원 하나를 빌렸고 그러면 얘가 이자가 600 하다가 나온다. 근데 애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자, 이자 600 하다. 근데 얘 월급이 300 하다. 그러면 300 하다에 선생님 알바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파트타임 잡을 많이 해가지고 얘 600 하다를 모았어. 그래서 이번 달에 그걸 다 갚았어. 그럼 얘가 다음 달에 얼마를 갚으면 될까?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자를 갚으면 원금이 사라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한 명도 못 맞춘대요. 그리고 한 명도 못 맞추길래 너네가 이렇게 600 하다를 갚으면 얘가 다음 달에 갚아야 될 거는 또 3,000 하다와 600 하다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 순간에 벙 찌게 되는 거죠. 예, 참고로 그 3,000 하다 빌렸던 친구는 울고 갔습니다. 예, 남겨갖고 예, 진짜 궁금했던 게 너 진짜 현실 돈도 이렇게 쓰냐 물어보니까 아, 현실 돈은 그렇게까지는 안 씁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고 하길래 예, 협의를 봐서 그 친구의 3,000 하다는 실수로 탕감해 주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다시는 빚을 크게 지지 않겠다. 개인 파산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반 애들도 그 옆에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애들이 어떻게 와, 쟤 어떡해. 쟤 저거 다 못 갚겠네. 그럼 이제 경제적인 죽음을 얻은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 어떤 대출이나 이런 거 볼 때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저희 부동산이랑 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자리에는 금액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애들이 돌아가면서 다 자리를 선택하고 나서는 이제 특별한 자리 몇 개 정도는 경매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저희 강남인데 그 TV가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TV가 잘 보이는 자리가 저희 강남이고요. 지금 현재는 바뀌었어요. 이 자리가 더 올라가고 여기가 그 저희 강남 그 강남 지역이고 여기 뒤에도 지금 금액이 높은데 이 친구는 뒤에서 딴짓하면서 못 볼 줄 알고 이렇게 샀지만 사실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은 직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직업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먼저 돌렸어요. 우리 반에 어떤 직업이 현실 가능할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돌렸는데 한 달 돌리고 나서 그 다음 돌릴 때니까 애들이 먼저 얘기를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저희 반에 기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반에 연출자 필요 없는 초등학교 교사도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조금 충격을 받긴 했는데 그래갖고 이 직업들을 없애고 나니까 누가 생기냐면 실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업자 친구들은 너네가 직업을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되었고 자기들이 이제 직업을 새로 생기게 만들게 되고 요거는 커리어넷이랑 연계해가지고 이 월급은 실제 커리어넷에 나오는 그 초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복지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험난한 일이거든요. 하는 일에 비해서 그 월급은 적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고 복지사들 보면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판사랑 변호사, 검사가 돼 있는데 요 친구들은 이걸 하려면 그냥 시켜주는 게 가위바위보 갖고 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법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사법고시는 어떻게 보냐면 구글 그 설문지를 활용해서 퀴즈 형태로 아이들에게 배부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우리 법도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 보고 애들이 나중에 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파트타임 잡을 하든 뭐 어떤 부동산과 관련돼서 일을 하든 원룸에서 무슨 사기를 당하든 그때 바보처럼 있지 말고 자기 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법을 게시한 것도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오픈북으로 그 사법고시를 칩니다. 이 주관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주관식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판결문을 쓸 수 있도록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판결문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학급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은 저한테 안 오고 일단 경찰한테 갑니다. 그러면 경찰은 무조건 벌금 매겨요. 그 벌금 기준이 그러니까 경찰도 몇 점 이상 사법고시 몇 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벌금 매기고 근데 여기 불만이 있다. 그럼 이제 3심 제도로 가는 거죠. 변호사한테 달려갑니다. 변호사한테 달려가서 나 이래서 억울하다. 이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없겠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는 아니다. 경찰한테 가가지고 이거 법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재판한 거는 무조건 판결문을 올리게 만들어 놨고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저에게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검사나 변호사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는 말이 얘네 월급 많이 받는데 그냥 놀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가서 이러니까 나 구제받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돈 쓴 건데 처음에 6월과 7월은 사실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너무 바쁘고 이런 걸 구성하는 것도 바빠서 많이 못 썼는데 8월부터는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보통은 보면 아이들이 경매할 때 많이 씁니다. 경매할 때 아이들이 요거를 충동적으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계속 쓰다 보면은 좀 지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후에 메타버스가 들어가고 나서는 아이들이 조금 덜 충동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좀 똑똑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런 경제 관념에 밝은 친구들은 돈을 좀 덜 쓰려고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메타버스를 도입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경제관념이 적은 친구는 펑펑 씁니다. 그래서 진짜 펑펑 쓰는 친구는 집에 한번 전화도 했어요. 학부모님이랑 상담해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같이 조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야기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법이 바뀌는 건데 처음에 법은 보시면 거의 다 쳐버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정당을 만들어서 두 정당이 부딪혔습니다. 보호법으로. 그래서 이 보호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가지고 투표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선별되지 않은 정정당당의 복지법이고요. 선정된 그 자유당의 복지법은 지금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는 뒤에 계시는 박병준 선생님께서 자세히 다뤄주실 거라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했던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지금 여기 코끼리 장님 만지듯 장님 설명하듯 다 보고 있는 게 다릅니다. 메타버스가 정의도 사실 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미러월드나 라이프 로깅까지 하면 사실 모든 디지털 기반이 메타버스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특정 뭐 아바타가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은 또 좁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만의 메타버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만의 메타버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래 들었던 가장 메타버스 설명 중에 와닿았던 설명은 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웨비나를 해줬는데 제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웨비나가 다 풀려가지고 이런 고급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박종일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상성이 있어서 이 사이를 지금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상상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상상성으로 인해서 현실성과 가상성 사이의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정말 많이 와닿아서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1학기 때 운영했던 공간이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서 판결도 한번 해봤는데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OX 퀴즈도 여기서 하면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요건 이제 아이들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초대할 때 그러니까 그 현실성과 가상성 사이에서 아이들에게 이걸 오면서 진짜 신기한 기분 그리고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거를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이걸 했었는데 소리는 아마 안 들리시겠지만 이게 제가 이야기하면 이 캐릭터가 이야기하면서 제 자캐를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메타버스 세계로 초대한다는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도입한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보지 말아야 되지만 저희 반 금지어지만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에 굉장히 좀 영감을 얻었던 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은 다 단순해요. 이미 우리가 해오던 게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스토리를 넣고 어떤 그런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넣냐에 따라서 이게 세계적인 추세의 유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메타버스를 접하고 요거를 할 때 그러면 큰 거부터 시작하지 말고 아이들이 메타버스에서 흥미를 느끼고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이제 수학으로 만들어진 방탈출이라기보다는 달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단원에서 이상 이하를 배웠는데 여기 위에서는 8 이하인 수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7에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요. 여기는 60초가 70 미만이 되는데 그 숫자를 밟아서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함정을 둬서 잘못된 수를 밟으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걸 막아줬고요.
그다음 요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거의 한 20문항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20문항 우리 시험 칠 거다 이러면 아 선생님 이렇게 되는데 우리 메타버스 달리기 할 건데 그 문항이 수학이 그러면 아 1등 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반응이 다릅니다. 요걸 하면서 제가 아 이게 왜 다를까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단어로는 핍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성, 개연성 이런 게 있지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핍진성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저희 어른이 봤을 때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게 있는데 아까 봤던 그 맵에서 뭘 하고 있냐면 애들이 그 방탈출을 완료하고 나면 딴 데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제가 맵을 풀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자켓가 있는 곳에 와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가면은 기념적인 공간이 있으면 거기 가서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현실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 아바타도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게더타운이 저는 진짜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거를 교사가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3D라고 하면은 이걸로 뭐 돈을 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가 수업을 안 하고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하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너네가 이렇게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너희한테 어느 정도 와닿았을까? 저희 반 하다는 교환 불가입니다. 친구들끼리 교환 불가고 거래 불가인데 만약에 하다를 현금으로 팔면 살 생각이 있냐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63.2%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산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안 산다고 이야기하는 애 중에는 제일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물어보니까 용돈이 없다더라고요. 원래 돈을 안 쓰는 애 그런 애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63.2%인 애들 중에서는 자기 한 달 용돈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한 달 용돈 너머를 투자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공간이 아이들에게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 핍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활동한 영상인데 요거는 하는교사.com 거기 들어가시면 거기에 소리도 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때 막 소리 지릅니다. 와 하고 출발할 때 소리 지르고 여기서 가게 되고 활동을 시작하고 아이들 보면은 진짜 집중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수학 시간이 있는데 수학 시간 끝날 때 애들 보고 야 이제 수학 끝났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수학 언제 끝나요 이러던 애들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서 마저 수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뒷 프로젝트 안내고요. 그래서 핍진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5학년에 이제 분수의 곱셈이 나오는데 중기내 반 애들이 상모 돌리기를 하는데 중기와 연수의 끈 길이 알아봅시다 하고 나는 상모 끈 길이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주자마자 쟤네들이 읽자마자 하는 말이 선생님 중기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왜 해요? 쓸모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고인돌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고인돌이라는 아이템은 과거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이 큰 돌을 움직이려면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야 됐고 그러면 이걸 하려면 세금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쓰면 세금을 받을 수 있게 해보자. 그러면 세금을 얼마쯤 거두면 될까? 이러면 애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고정된 수를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10하다 정도 거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재산이 50하다인데 10하다 거두고 얘는 재산이 1300하다인데 10하다 거둬.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불합리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템을 세금 대신 낼 수 있다면 그럼 그 아이템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분수의 크기와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템이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아이들 아바타를 이렇게 넣어줘서 이 아바타는 그 사회에 배우는 것들이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또 배우고 한국사 때 또 쳐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아이들의 해마를 자극해서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자극을 주려고 이렇게 아이템을 넣고 있는데 아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진짜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 물어봐도 그 게임 아이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그 아이템의 그 유물의 성격을 살려서 아이템화 해주려고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 5학년 때 비파형 동검 썼었는데 이래갖고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아이들과 그 신라 고구려 백제를 배울 때 단순히 그냥 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아예 나눴어요. 너는 신라, 너는 고구려, 너는 백제. 이것도 사실 얘기하자면 긴데 애들이 머리 싸움을 한번 했고요. 그냥
말로 먼저 나는 신라 갈 거야, 백제 갈 거야 하고 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짓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회의를 하고 막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서 아까 그 메타버스 달리기를 또 한 번 더 해서 사회 달리기를 해서 왕이 정해지고 신하가 정해지고 백성이 정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운영비를 애들한테 줄 텐데 그 운영비를 어떻게 나눌 거냐? 그거를 정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규칙을 딱 하나 준 게 무조건 왕이 많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신하 받아야 되고 백성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생각할 때 8명이 있으면 우리 10하다씩 받자.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300하다 주면 너네 80하다만 받고 나머지는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 맞네 그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분수를 쓰게 되고요. 8명이면 처음에는 애들이 8분의 1씩 받자 이렇게 사이좋게 받으려 하거든요. 계산하기 싫고. 근데 제가 규칙을 왕이 무조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신하 백성 순으로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애들도 여기서 문해력도 좀 써야 되고요. 이게 법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럼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8분의 1에서 나누려고 하면 왕을 8분의 2를 주면 백성 누구는 받지 말아야겠네? 근데 너 안 받아도 괜찮겠어? 안 돼. 그러면 이제 분모를 키우는 거죠. 16분의 2. 근데 이거 하니까 왕이랑 받는 게 한 두세 배 차이가 나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32분의 얼마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분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존의 수학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핍진성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게 문제로 나왔으면 애들이 뭐라 할 거냐면 아니 뭐야 이게 이걸 왜 계산해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이 세계관에서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 세계관에서는 자기들에게 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고 이제 애들이 도읍지를 정하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의 문화유산을 정리해가지고 각 나라의 장점을 이제 전교생에게 전시를 하고 거기서 투표 받아갖고 운영비 더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아이들이 그 나라의 역사를 내 역사라 생각하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학교를 교과를 배우기 위한 별도의 장소가 아닌 살아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도구적 장소로서 생각해야 한다는 존 듀이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아이들이 올해 5학년을 마치고 6학년에 올라갈 때 인생 2회차를 사는 그런 생활 속의 지혜를 가진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다른 강의들은 이렇게 계속 호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윤태영 선생님 강의는 정말 녹록해 봤습니다. 우와 하면서 봤는데 이게 일단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경제와 관련된 이런 학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 조금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계기도 없이 너무 조금 나쁘게 말을 하자면 생각 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한 거 아닌가 하는 좀 반성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신 양산 오봉초등학교 윤태영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